자, 어서 오십시오. 몰랐던 이야기도 오늘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세계 억만장자들과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몰랐던 이야기를요.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고란 기자. 요즘 사실 전 세계에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감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인데 네, 맞습니다. 이 폭탄이 뭐 세계 부자 순위까지 바꿔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순위로 따지자면 1등은 머스크, 부동의 1위고요. 하지만 재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좀 쪼그라들긴 했습니다. 예. 2등은 제프 베조스라고요. 아마존 창업자인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머스크와 함께 1, 2위를 다투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했어요. 그래서 2위로 그냥 내려앉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3위가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인데 그 LVMH, 루이비통 갖고 있는 거기 회장이에요. 23년에 아주 그 명품 산업이 화랑을 벌였을 때는 이분이 1등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창업자분들인데 그래서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워런 버핏 재산이 늘었다는 점.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티브 발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어요. 창업자는 아닌데 지분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지난해 배당으로만 1조를 번 그런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렇게 줄줄이 마이너스 행렬인 가운데 유일하게 빛나는 플러스가 보입니다. 자, 워렌 버핏이요. 이 사람 워렌 버핏은 그럼 어떻게 좀 살아남은 겁니까? 정말 제가 다시 저 리스트를 봐도 놀라운데 작년에 워렌 버핏이 유일하게 주식을 팔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예. 그것을 보고도 저도 좀 약간 의아했거든요. 왜 주식을 팔지? 워렌 버핏이 또 왜 주식 팔지? 약간 불안불안했습니다. 주식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네, 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안불안했었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관세 폭탄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주가가 흔들릴 때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분이 바로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봐도 대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는요. 또 한번 리스트를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사실 이번에 관세 폭탄 영향에서 머스크는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필 작가님. 근데 여전히 부자 순위로는 1위죠. 그렇죠. 지금 올해만 44억 달러, 그러니까 183조 원 정도의 손실이 생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발 관세 폭탄 이것이 이제 주식 시장을 굉장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42.2% 정도 이렇게 빠졌으니까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스크의 재산은 3,1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7조 원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워렌 버핏과 머스크 이 두 사람에 대한 질문을 두 분께 드린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현희 교수님, 이전에는 개그맨으로 활동하셔서 우리 대중들에게 얼굴이 더 친숙하신 황현희 교수님과 김경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두 분 다 나눠볼 텐데 버핏과 머스크의 투자 습관에서 투자의 힌트를 얻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먼저 황현희 교수님은 워렌 버핏에서 힌트를 얻으셨죠? 저는 제 인생의 투자 스승이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심지어 예? 휴대전화 그 메인 화면에 있습니다. 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진짜로 그렇군요. 왜 제 휴대전화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투자를 하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는 다 다르지만 이 워렌 버핏의 방법이 저에게 가장 잘 맞았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을 좀 따라가려고 많이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경필 작가님은 머스크에게서 배우셨나요? 배웠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K은행에 매주 이제 그 칼럼을 연재를 하고 한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가 살아온 삶이랄까 그 삶의 궤적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뭔가 통찰력이 있구나라는 점을 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두 분이 각각 사랑하는 이 워렌 버핏 또 일론 머스크의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두 분이 소개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물론 이건 저게 해당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면 그만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 휴대폰에 문구를 새길 만큼 워렌 버핏을 존경한다는 우리 황현희 교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워렌 버핏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CEO죠. 투자가이고 사업가입니다. 출생이 1930년 8월 31세. 지금 현재 나이가 무려 94세세요. 그리고 6년 있으면 이제 100세가 되시겠죠.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출신이고요. 그 오마하 현인이라는 별명이 많이 생겼고 명언이 아주 많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투자 원칙을 설명해라라고 하면 첫 번째 원칙 절대 잃지 말아라. 예.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꼭 기억해라. 이 원칙을 지금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식을 매도하고 전량 매도하고 전량은 아니죠. 매도하고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가리켜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일론 머스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 테슬라의 의장이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X의 CEO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정부에서 선임 고문 맡고 있고요. 그리고 1971년 6월 28일 생이니까 53세. 좀 전에 이제 소개시켜 주셨던 워렌 버핏과 거의 4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나이 네. 차이가. 네. 거의 뭐 자녀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계 가장 중요한 프로필은 역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존하는 세계 1위의 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두 사람 나이 차만 한 40살 가까이 40년 난다. 넘게 하죠. 예. 그런데 모두 투자가이면서 사업가 그리고 또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떡잎부터 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럼 버핏은 떡잎이 뭐가 달랐습니까? 워렌 버핏은 사실 떡잎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아 그래요? 완전히요? 네, 그 버핏의 아버지가 뭐 증권회사 관련된 쪽 일을 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투자에 굉장히 눈을 빨리 떴고 그래서 한 6살 때부터 껌과 콜라를 팔면서 용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도 뭐 신문 배달, 골프공 사업도 벌였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밤 11살에는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산 종목이 시티즈 서비스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살에 농지를 사들였고요. 17살에는 핀볼 머신 사업도 했습니다. 15살에 농지를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러네요. 예. 예. 저는 15살에 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우 저는 뭐 엄마한테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하고 있을 시간이니까 그쵸, 예. 이거 뭐 떡잎부터 달랐다는 말이 좀 잘 들어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뭐 이미 생각해 보면 담임 선생님보다 부자다 뭐 이렇게 그래요? 표현도 교장 선생님보다 부자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김경필 작가님 15살에 뭐 하셨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의 생도 한번 보면 역시 이제 버핏과 비슷하게 뭔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장 배경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내성적이어가지고 학교 폭력 그러니까 약간 왕따 같은 걸 좀 경험을 했나 봐요.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소심하고 책만 읽는 아이였다고 하는데 학업 성적은 그렇게 생각보다 막 우수하지 않았던 걸 보면 이제 그 알려진 바로는 SF 소설에 심취했다 그래요. SF 그래요? 소설을 네. 굉장히 열심히 읽으면서 그 SF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화성에 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에너지, 환경,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책을 열심히 봤냐면은 머스크가 책을 읽게 되면은 아무리 엄마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혹시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데려간 적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 특이한 것은 그 캐나다와 미국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박사 학위를 하던 과정 중에 인터넷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바로 자퇴를 한 다음에 예. 실리콘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이 딱 확신이 들었던 어떤 것이 있으면 사실 뭐 학위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첫 번째 회사인 집투 그리고 네. X.com 그리고 페이팔 이런 식으로 계속 창업과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창업을 이어가면서 지금의 모습까지 이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꿈을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SF 소설에서 읽었던 어떻게 보면 인류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네. 그런 미래를 계속 꿈꿨는데 그런 SF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어렸을 때 꿈꿨던 거를 자기가 나이 먹어서까지 그것을 사업의 영역으로 확대시킨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 어떤 기질이 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좀 이따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꿈과 이상을 현실에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지속성, 하나의 어떤 딱 꽂히면 그것을 끝까지 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근성 예.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그래서 알려지기는 뭐 벼락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벼락부자가 절대 아니고 그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사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머스크의 근성과 태어날 때부터 뭐 투자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고란 기자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사실 11살 때부터 뭐 주식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고란 기자는 어릴 때부터 좀 돈 개념이 있으셨던 편인가요? 어떠세요? 전혀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세뱃돈을 받았는데 오빠가 1,000원짜리 3장을 들고 와서 10,000원짜리 한 장과 바꾸자라고 했을 때 네. 그냥 넘겨줬던 그렇게 그냥 개념이 주셨어요? 없는 예. 네, 숫자의 개념은 확실하게 있으셨네. 숫자 개념만 있고 네, 금액 개념은 없는 초등 시절 보냈는데 이 버핏 같은 경우에 아까 머스크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워런 버핏도 당시 초등학교 때 근처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어가지고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을 정도로 책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자, 이 사람들의 기질까지는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부자가 되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황현희 교수님과 김경필 작가님 꼽아주신 게 억만장자의 부자 습관에서 일단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라는 습관이 뜹니다. 가치 투자를 키워드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 네. 해석하는 거에서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좀 깊이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투자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2014년도에 제 직장이었던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더 이상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자, 그럼 책을 한번 파보자. 다른 이제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때 처음 만났던 게 이제 찰리 먼거의 책입니다.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는 책을 처음 보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사람마다 이런 성향이나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나에게 맞는 성향이란 게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성향이 맞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부동산이 더 잘 맞는 걸 수도 있고 예. 어떤 분들에게 코인을 더 잘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 성향을 봤을 때 저는 개그맨으로서 네. 사실 예능이나 이런 거 잘하지 못했거든요. 뭐 이런 뭐 순발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무대에 올라서 대본을 완성시켜서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점. 저의 성향을 잘 파악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런 투자에 더 잘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를 제 성향과 잘 맞아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치 투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가치가 낮은 어떠한 한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술주나 네. 첨단 그리고 워렌 버핏은 그 일론 머스크의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필수 소비재 위주의 오랫동안 저가에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네.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핵심 명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인생에 20번의 투자만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투자해라 라는 말이 20번의 나옵니다. 기회만 있다. 그렇죠. 당신 인생에 딱 20번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투자하겠습니까? 못하죠. 신중하게 하죠. 더욱더 신중하게 하고 오랫동안 보유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가치 투자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의 생각을 하나 더 보태면 저는 일생을 살면서 나와 같이 커나가는 회사를 한 군데 정도는 무조건 같이 커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할 회사를 찾아라. 그렇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회사를 한 곳 찾아서 그 예. 회사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물음에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워렌 버핏의 생각의 그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뭐 가치 투자의 철학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철학을 버핏이 혼자 만든 건 아니라면서요? 네, 지금 버핏은 사실 가치 투자의 대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을 토대를 제공한 사람과 이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 두 사람의 도움이 컸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철학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밸류 인베스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들고 나온 분이기도 합니다. 버핏의 진짜 스승이기도 하고요. 콜롬비아 대학교 투자 철학의 근간을 제공한 인물로 49년에 출간된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이 책은 지금도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읽는 가치 투자의 바이블이라고 읽히는 책입니다. 우리 황효희 작가님은 당연히 읽으셨겠군요. 저 책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네. 저 초급이 책이 한 800페이지쯤 와, 됩니다. 예, 엄청나게 네. 두껍고 처음 읽으신 분은 약간 당황하실 수 있어서 다른 책을 먼저 읽으시고 도전해 보셔라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요 같습니다. 그 현명한 투자자의 또 해설서 책도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 아, 책으로 그래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레이엄의 주요 철학을 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내재 가치와 안전 마진입니다. 이 주가가 있는데요. 그 내재 가치라는 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거든요. 그 본질적인 가치보다 한 절반 정도 가격에 거래될 때 안전 마진이 확보됐을 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하락에 대한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두 번째로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합니다. 이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옳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미스터 마켓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와는 변질되게 주가가 벌어졌을 때 그때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량적 분석 중심입니다. 사실 가치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치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레이엄이 말하는 가치는요. 이른바 이제 PER,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벌고 있는 수준보다 주가가 얼마나 낮게 거래가 되느냐. 저 PBR,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얼마나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느냐. 이렇게 싼 주식을 사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사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그레이엄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전 마진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버핏의 투자 철학의 약간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기 버핏 투자 스타일의 완성은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담배꽁초 투자라고 하거든요. 담배꽁초요? 예, 담배꽁초 이렇게 버리잖아요. 버리니까 뭐예요? 굉장히 싼 겁니다, 주가가. 네. 그런데 그 담배꽁초를 버렸지만 한 모금이나 두 모금 정도 더 빨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예. 아주 싼 주식을 사서 가치가 약간 올랐을 때 파는 방법입니다. 아. 워낙 싸게 사기 때문에 돈을 잃을 일이 없어요. 이런 이제 담배꽁초 투자 방식을 했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말했는데 이게 굉장히 정량적이고 단기적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갖고 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까 황현희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버핏의 투자 스타일과는 다르죠. 예. 이 그레이엄의 스타일에서 한 단계 진화하게 된 계기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찰리 먼거입니다.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을 지내면서 버핏과 함께 투자 생활을 이어왔고요. 찰리 먼거의 스타일은 뭐냐면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평범한 기업을 사는 것보다 적당한 가격에 진짜 위대한 기업을 사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질적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에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버핏이 투자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코카콜라. 아, 지금까지도 들고 예.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뭐 스승들을 통해서 또 접근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우리 김경필 작가님이 선택하신 머스크로부터는 아까 CJ 그래픽에 나왔던 거는 혁신성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뜨는군요. 네. 이 혁신성을 배워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그 일론 머스크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도전과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스크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인류 사회의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 성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또는 뭐 대체 위성이나 그다음에 이런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머스크의 인생에서 그런 것들에게 확실한 미래가 보이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참 여기저기 투자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일관된 미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예를 들면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테슬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거고 그 창업 초기 시기에 금융 시스템이 앞으로 바뀔 거다. 지금은 우리가 다 전자결제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자결제라는 개념이 없었을 텐데 네. 앞으로는 금융이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페이팔을 창업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주로 나가야 된다. 야,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우주가 뭐 우주 개발이 지금 우리한테 당장 뭘 그쵸. 갖다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이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결국은 미래의 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페이스X에 직접 창업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이 실행력 그리고 이것저것 막 중구난방으로 투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머스크의 혁신은 가장 지속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억만장자의 두 번째 습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습관은 버핏은 지속성, 머스크는 일관성이 뜨는데 먼저 황현희 교수님, 네네. 버핏의 지속성을 두 번째 키워드로 꼽으신 이유는 뭡니까? 참 이게 두 분을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예. 약간 좀 다른 개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렌 버핏이 테슬라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애플인데 애플을 보유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애플이 필수 소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수익이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예. 그다음에 배당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꼽아볼 수 있는 게 애플, 코카콜라, 맥도날드, 예. 뭐 P&G 이런 회사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 형광등 이거 지금 조명들이 있지만 이거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꼭 갈아야 되는데. 예. 근데 사실 테슬라 차는 지금 자율주행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지속 가능한 투자로서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회사를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길게 지속성을 갖고 투자를 하고 인내심을 갖게 오래 지켜본다. 이게 바로 이 지속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워렌 버핏이 샀다 팔았다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장 같은 경우 예. 이런 관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이 주식에 그 지금 녹아내렸겠죠 계좌가 워렌 버핏.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지속성을 봤을 때 지금은 위험한 시기다라고 해서 애플부터 팔아 치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애플이 아니다 할까? 애플의 공장은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다. 지속적인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지속성에 대해서 이 워렌 버핏의 생각, 앞으로 계속 수익을 날 수 있는 그 회사를 찾아내는 능력, 그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속성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머스크의 그럼 일관성을 배우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김 작가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우리 일에 한번 접목을 해보면 말이죠. 예. 머스크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어려서부터 지금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 자, 과연 이 전 세계 정말 부자들 중에 이 워렌 버핏 빼고, 워렌 버핏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과연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결국 자기 일을 성공시킨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성공시켰는데 보니까 뭐 재테크도 좀 잘 됐더라 이러지 내가 산 주식 종목이 올라서 부자가 됐다? 그런 경우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의 일관성이라는 건 일론 머스크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본인이 꿈꿨던 그 일을 결국 성장시키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꿈꿨던 그 꿈을 사실 우리도 어려서 다 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꿈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이 지금 50대인데 네. 지금까지도 어려서 읽었던 SF 소설을 읽으면서 꿈꿨던 그 미래를 위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머스크의 그 창업의 어떤 스토리를 들어보면 와, 이게 정말 가능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G2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게 컴팩에 3억 달러에 인수되면서 당시에 2,200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00만 달러를 벌게 되면 2,200만 달러가 그때 90년대 후반이니까 엄청난 돈인데 그렇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 야 그거 갖고 바로 은퇴해 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 일관성이
또다시 뭘 창업을 하게 만드냐면 X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미래에는 이 금융이 전자로 결제될 것이다. 자, 이게 페이팔이 되고요. 이 페이팔이 여러분도 아시는 그 이베이의 2000년대 초반에 인수되면서 이때 1억 6,500만 달러를 벌게 되는데 네. 1억 6,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이제는 그냥 그만하고 편안하게 이제 휴양지 가서 이제 노후를 보내자 이럴 수 있었는데 예. 이 어렸을 때 꿈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이 머스크는 계속해서 이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머스크가 일관성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습관이 또 있다고 해요. 꼽아오신 세 번째 습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습관은 끊임없이 시도하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황현희 교수님이 이 끊임없이 시도하라를 꼽은 이유는 뭡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분들은 어떤 위기도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예.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위기를 위기라고 보지 않고 실수할 용기를 계속 내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사실 이 위기를 피해 나가려고 워렌 버핏은 뭔가 먼저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익, 지금의 이 부를 더 이룰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멈추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고 끝없이 습득하고 배운다면 누구나 가능한 투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 보내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김경필 작가님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뭐냐면 우리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면 김경필 작가님께서는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 조언을 하신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내가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최소한의 자본인 1억 정도부터 한번 모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억이요? 예.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 마라톤 하는 이야기 만약에 나눴다. 42.19km라는 거 뛰는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 42.19km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앞에 1km, 내 앞에 100m 먼저 뛰기 시작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래 나도 머스크나 워렌 버핏처럼 저런 예. 어떤 정말 훌륭한 부자가 돼야지. 일단 내 수중에 최소한의 1억의 시드머니를 만드는 노력이 첫 번째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도 우리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직장인이 1억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나요? 보통 뭐 1억 모으기 저축 우리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보통 153만 원 정도를 5년 정도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130만 원 정도를 저축하면서 매년 10%씩 증액을 해서 5년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억 만들기의 공식을 따라서 저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상당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거 정기적금으로 하는 것보다 주식도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예. S&P 500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돈을 넣으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직장인들 중에 가끔 그 새벽 3시에 일어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미국 주식 보느라고 새벽 3시에 일어난다. 예.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와 생업에서 여러분들의 일이 성장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얼마의 주식에 투자를 했는가 보니까 한 1,000만 원, 500만 원 넣어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잠 안 자고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졸고 그러면 되겠느냐. 중요한 건 말이죠. S&P 500에 돈을 넣든 아니면 정기 적금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원금입니다.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뭐 돈은 들어가지 않고 매일 수익률만 계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S&P 500에 투자를 하든 정기 적금을 하든 여러분 일단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예. 일단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수익률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원금을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투자나 저축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현희 교수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시간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재테크라는 말만 들으시면
시간을 쓸 생각을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일확천금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운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하고 저 뭐 이상한 거 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란 말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요? 시간을 무조건 사용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휴대전화 바꿀 때 3개월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건조기라든가 뭐 청소기 네. 이런 거 바꿀 때도 우리는 그렇게 찾아보는데 주식으로만 들어오시면은 남 얘기 한마디 듣고 들어갑니다. 아, 예. 여기에 정말 가장 안 좋은 거는 우리는 왜 그렇다면 그 큰 돈을 핸드폰 해봤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주식은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남 얘기 한마디 듣고 시간을 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상하게 투자라는 장르만 들어오면 조급해지고 빨리 뭔가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워렌 버핏에 배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점 있죠. 내가 만약에 20번의 투자만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냐. 그렇게 신중하게 미리 준비해서 공부를 한 뒤에 시간을 사용해서 투자를 한다. 이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이 지점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할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문가분들의 개인 의견이고 투자는 또 시청자분들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 이 점 짚어드리면서 오늘 세 분과 함께 억만장자들의 숨은 이야기 속에서 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